나라 68강 민주공화국의 꿈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재명. 오늘 얘기는 주로 제가 우리 한국 정치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최근에 일어난 사태를 보면 지금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엄청난 여하튼 그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하면은 단교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드 배치도 하기 전에 이미 중국이 실제로 단교에 준하는 조치를 시작했어요. 그 한국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는 보도가 그저께인가 있었죠.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 품목들에 있어서 중국이 수출 금지를 한대요. 한국에. 그러면요. 한국이요. 물가가요. 특히 서민들의 생활 물가 2배 이상 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물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한국 못 견딥니다. 지금의 소득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못 견디기 때문에 한국은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사드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청와대로 보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싫더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젠가 보니까 이 오마이뉴스 그 TV에서 얘기한 데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곧바로 사드를 중단시키겠다 얘기를 해요. 뭐 이 정도 기세면은 충분히 이 사드를 막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이외에는 이런 위급한 사태에서도 사드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사드가 어떤 사태를 몰아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진짜 사드 철회를 해내면은 중국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맙겠죠. 그러되면은 오히려 한중 관계에 엄청난 어떤 발전이 오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요, 한국 옆에 저런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으로서 너무나 큰 행운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운을 지금 우리가 발로 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댓글 다신 분이 민주당이 저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번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오면은 뭐 저는 고발당하는 참 좋습니다. 안철수한테도 고발당해가지고 제가 벌금 500만 원 냈습니다. 그래도 뭐 별거 아닙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뭐 혹시 시간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누구 못지않은
어떤 정치적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가졌던 정치적 열망이 꽤 오래됐거든요. 사실 1971년도에 언제든지 그 날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봄쯤인 것 같은데 김대중이 대구에서 1970년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성천변에서 연설을 했어요. 대통령 유세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볼게요. 거의 50년 동안 어떤 정치적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정치적 열망이 뭘까? 요즘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민주공화국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민주공화국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특히 김대중,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에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민주공화국의 꿈을 다시 일깨웠고 또 이재명이 그 촛불혁명의 촛불을 맨 앞에서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꿈을 다시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만든 나라냐?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나라는 뭐였습니까? 여운형이 세웠던 조선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처참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나라는 아직도 미군 기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미 10번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신체 포기 각서라는 걸 지금 뭐 수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공기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껍데기는 간판은 민주공화국 이렇게 써붙여 놔놓고 속은 뭡니까? 방공조폭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다 가짜예요. 가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가짜 민주공화국. 사실은 방공조폭 국가에 불과하고 북은 가짜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거 다 뻥입니다. 공산조폭 국가로 됐다가 김일성 신국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런 미군기지 방공조폭 체제에서는요,
정당도 반공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당체제는 양당체제는 보수와 진보의 양당체제다. 그 개뻥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보수당이라고요. 바른정당이 보수당이라고요. 국민의당이 보수당, 진보당이라고요. 민주당이 진보당이라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민족주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뭡니까? 친미주의입니다. 민족주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보수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정당이라면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는 법치주의는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법치주의 준수해서요, 법 때려 부수는 사람들입니다. 헌법 파괴범들입니다. 이게 무슨 보수예요? 민주당도 정상적인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공주의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양당제라는 것은 반공 양당제다. 반공 A당, 반공 B당 이런 게 있다. 반공 N당이 누굽니까? 새누리. 반공 B당이 민주당. 지금 요즘 막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하는 꼴을 보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세상에 2017년도에 라디오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1960년대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딱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문재인을 위한 라디오 토론.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진보나 좌파 정당은 아예 존립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공 정당은 대중에 대한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의지도 꽝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권 교체는 그야말로 검은 고양이에서 하얀 고양이로 바뀌는 것이 불가하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가 되었는데도 살기 좋아졌습니까? 살기 좋아진 사람도 한 1%는 있어요. 대다수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 민주화 되었으면 다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더 좋아졌습니까? 거의요. 서민들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솔직히. 왜 이래 됐는가? (1948년) 이후에 4월혁명, 그 다음에 6월항쟁, 부마항쟁, 광주민주화항쟁, 6월항쟁, 이런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가 엄청나게 많이 된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많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권 15년, 김영삼 정권까지 포함해가지고 15년의 결과는 너무
사실은 슬픈 현실 정도가 아니라 좀 참 한심한 현실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게요. 국가주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이것조차 아무도 바꿀 생각을 못하고, 없앨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주권자가 왜 국가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해야 돼요? 이 완전히 관계가 뒤집어져 있죠. 그렇죠? 국가는 뭐예요? 주권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죠? 근데 국가가 주인이 되고 있고 주권자는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이고 국민 의례인데 이것조차 바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화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화가 아니고 반공적 민주화, 정말 세상에서 희한한 반공적 민주화, 반공을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는 좌파, 진보는 물론 거부되고 미국하고 반공은 여전히 성역입니다.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민중, 노동, 평등 이런 말은 여전히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면 빨갱이로 몰립니다. 왜 이래 됐냐? 엘리트 운동권이 주도해가지고 결과가 이래 됐다. 그래 봅니다. 있잖아, 그죠? 운동권, 우리나라 대학 6월 항쟁 전후로 볼 것 같으면, 그죠? 운동권은 전국의 대학에 다 있었습니다. 그죠? 전문대학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의 훈장은 누가 달았습니까? 과실은 누가 따먹었습니까? 서울대, 연고대 얘들이 다 따먹었습니다. 한번 제 말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종교동맹. 성직자라 그러죠. 그죠? 종교인들이 민주화의 어떤 상징으로 되고 존경이 받고 그래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들의 권위주의도요. 제가 겪어봐서요. 말도 못합니다. 이들 절대 민주주의자들 아닙니다. 또 다른 권위주의자들입니다. 다만 군사 독재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웠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 운동권이 주도하는 민주화라는 건 거의 반민중 동맹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대의가 중요하지 서민의 삶 이건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 문제를 전혀 해결 못했죠. 역시 엘리트 독점 해버리니까 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그래서 민중은 민주화가 되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파산 코스로 들어서게 됩니다. 파산 코스가 뭡니까? 아예 취직을 못하든지 또 하나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갔다 그것까지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 재산, 이웃 친지 재산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까지 져가면서 자영업자 해가지고 그 뭐 자영업자 반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산 앞에 내몰린 겁니다. 이러려고 민주화 했냐 말이지. 그래서
파상 코스에 몰렸을 뿐만 아니라 헬조선 급행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하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민주공화국의 기대를 걸고 열망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노무현이 알고 보니까 삼성하고 손잡고 삼성 대한민국 정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삼성 정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래 되니까 민중들은 독재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두환 시대에 얼마나 좋았는데 깡패 없지, 물가 안 올랐지, 경제 좋았지. 이러면서 이제 독재 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박정희 향수로 되고 그 박정희 향수가 결국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민주화가 제대로 된 민주화를 못했기 때문에 민중이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 결과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갔다. 이때부터 이제 엘리트 중심의 민주화 운동은 거의 무기력해집니다. 앞에 나와서 선동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요. 니 혼자 죽여.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자인 양 하면 그죠? 너 내려와 그래요. 그때부터 주권자가 직접 민주화 운동에 나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서 그런 게 시작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국민의례 대신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대신 태극기 대신 뭘 들고 나왔습니까? 헌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 뭐를 들고 나왔습니까? 헌법 제1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중고등학교 학생, 특히 여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걔들이 가장 맑은 애들이거든요. 이때부터 주권자 의식이 폭발하면서 주권자 중심의 민주화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슨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진짜 민주공화국의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나라는 정당들한테 기대할 수 없다. 저 정당들은 4.19 때도 그랬고 6월 항쟁 때도 그랬고 전부 죽 서서 누구 줬습니까? 민주당 줬죠. 그래가지고 민주당 어떻습니까? 예? 다 말아먹었죠. 아닙니까? 안 말아먹은 예 하나라도 들어보세요. 죽 서서 민주당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힘이 혁명적으로 분출할 때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저 잘난 사람들, 스카이 출신, 법조인 출신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1% 내지 최소 5% 내에
드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선택한 혁명적 힘, 혁명적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본 정말 이런 반공 독재 체제를 거부하고 민주공화국을 진정으로 추구했던 혁명적 정치인 제 눈엔 4사람이 있었습니다. 4사람이 있습니다. 여운형,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이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힘과 혁명적 대통령의 힘이 합쳐가지고 저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군기지 반공조폭 체제를 넘어가지고 자주적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거 못 빠져나가면요, 그냥 죽습니다. 지금의 절체절명의 기회. 그렇지만 지금이 절체절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촛불의 힘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뭘 압도했습니까? 국가를 압도했죠. 그 다음에 소위 엘리트층들을, 기득권층들을 압도했죠. 그 상징이 뭡니까? 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이죠. 그래서 이 촛불혁명을 힘을 모아가지고 촛불 대통령을 뽑을 수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사드 배치를 막고 그 다음에 구체제를 청산하면은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한국인, 저뿐만 아니라 한국인 한 80%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또 안희정한테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를 다음 강의에서 제가 아주 완전히 발가벗겨 놓을게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민주공화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정치운동을 해왔습니다. 1971년 이후에. 왜 저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요, 세상에서 최상층이는 안 끼워줍니다. 저는 71년 이후에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 나를 끼워주는 그룹을 보들 못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왜? 저하고 색깔이 다르면 용납을 안 해요. 운동권도 그렇고 수구 세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패거리 문화를 거부하면요, 어디에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팔아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팔아들냐?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지지자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꿈을 가진 사람이고, 이 민주공화국의 꿈을 이들을 통해서 실현해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서 1971년도부터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까지는 한 20몇 년 동안은요, 김대중 정권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열심히 뛰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끼워주든 안 끼워주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그죠, 그 민주당 국회의원을 찾아가가지고 김대중 집 그 팩스 번호를 알아가지고 내 의견을 막 붙이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짓 했죠, 제가.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요, 이 얘기는 조금 합시다. 이따 합시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서는 노무현 정권을 또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김대중이 들어서면서 박정희 향수가 막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신화를 깨부수기 위해서 하여튼 제가 막 돈키호테처럼 나섰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 대선 국면에서 제 나름대로 정말 민주공화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동영상이나마 열심히 찍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박정희하고 타협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이 노태우 풀어준 겁니다. 당연히 청산해야 될 사람들을 그죠, 힘이 딸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죠, 이들과 타협해버림으로써 그죠, 구체제 청산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빼어난 자질을 가진 김대중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하고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박정희 향수가 피어나오고 박정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요, 알몬 박정희를 쓰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김대중이 박정희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4월 19일 날 이 책을 딱 냈어요. 그것도 딴 데서 내주려고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제가 출판사 차려가지고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판 평론, 유명한 출판 평론 한 사람한테 내가 찾아갔어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도매상으로 배급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양반이 이 책은 한 달 이내에 가판대로 갈, 니아가로 갈 책이다. 그렇게 악담을 합니다. 알몬 박정희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가 그때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신학 깨기 알몸 보여주기를 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를 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몸 박정희에서 마지막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과 박정희가 뿌려놓은 일본제 천황주의를 청소하고 3.1 운동에서 우리 민족이 합의한 민족적 약속, 그게 뭡니까? 민주공화국의 건국입니다. 그걸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민주화는 어느 정도 됐지만은 재벌, 언론, 학교 이런 사회 영역에서는 두목주의와 조폭주의가 그 당시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래서 재벌, 언론, 사립학교에서 두목의 천국, 두목이 지멋대로 할 수 있는 재벌 총수가 재벌을 지멋대로 하고 언론사에서 언론사 사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지멋대로 하고 학교에서 재단 이사장이 지멋대로 하는 이런 두목의 천국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박정희 체제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두목의 천국을 넘어서야 되는데 총수의 재벌에서 기업에서 주주와 사원의 회사로 사주의 언론사에서 기자들의 신문으로 재단 이사장의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교로 이렇게 바꿔내는 길뿐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일본제 천황주의 핵심인 두목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적 약속, 즉 진정한 자주적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다. 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고를 했는데 사실요 재벌, 언론, 학교 하나도 개혁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또 이게 결국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김대중이 뭐라 하든 노무현이 뭘 하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뭐냐면 박정희 청산운동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승호라는 인터뷰 전문 인터뷰어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재규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건 박정희, 김일성 청산이다. 박정희 향수의 비밀 이런 그때 당시 사람들로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인터뷰를 마구 해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책으로 내려고 했거든요. 출판사에서 단칼에 거부입니다. 그걸 어떻게 책으로 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상천의 사람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대박전쟁, 대한민국 대 박정희의 전쟁. 나 이 전쟁이 정말 우리 진짜 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민주공화국을 축구하는 사람들과 민주공화국을 기어이 파괴해가지고 반공조폭 체제로 가려고 하는 박정희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걸 15강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규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탕탕절을 아십니까? 이것도 2번 했어요. 12.6이 탕탕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의 정권을 노무현의 도전도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면 민주공화국을 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노무현을 선택했고 그 노무현이 정말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어요. 물론 선대본부 이런 데는 전혀 관계 안 하고 저 같은 사람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노무현에 대해 가지고 디지털 말이라는 데서 내가 5회 동안 공연을 했는데, 연재를 했는데 그때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결의 실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직접 관련되는 게 정몽주는 악몽이다. 그 다음에 정몽준당 20일. 이게 국민통합 20일이었거든요. 정몽준 당이. 이게 사실은 국민통합당이 아니고 정몽준 사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 옳다.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이 옳다라는 시론을 썼더니 진중권, 홍세아가 나를 막 어마어마 씹어 돌렸어요. 노비어 청가를, 저질 노비어 청가를 읊고 있다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한테 대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끼리 잘 놀아라. 그 다음에 노풍에 대해서, 그죠? 이걸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 변화로 봤어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이 시스템, 이게 무너지고, 일방주의가 무너지고 상방주의로 가는 거다, 이게 핵심이. 그래서 족보언론은 뭐든지 지도하려고 그랬어요. TV도 그랬어요. 그죠? 땡전 뉴스, 그죠? 저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이 주권자들은 그걸 거부할 도리가 없어요. 왜? 그것뿐이니까.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게 상황이 싹 바뀝니다. 이 새바람, 이 시기 새바람의 핵심은 전통적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에다가 이 자유와 평등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 언어로만 있지 실제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방주의가 살아나면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일방주의가 깨지면은,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죠? 나 뭐 박사인데, 나 뭐 서울대 출신인데, 나 뭐 변호사인데, 이 카드는 박살납니다.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니하고 내하고 동격이야. 인터넷에서는. 이런 겁니다. 너도 한 사람 개인으로 참여하고 나도 한 사람 개인으로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상방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방주의가 그죠? 한국의 5,000년을 지배해온 일방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가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이게야말로 혁명적 변화 아닙니까? 우리 몸과 말과 그런 데서 다 나타나죠. 우리나라 말에 뭡니까? 극존칭으로부터 극하칭 끝이 있죠. 부모하셨다부터 되졌다까지. 그죠? 인사법도 이렇죠. 이래서 있고 이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악수할 때도 이래 하고, 한 사람은 이래 하고. 우리나라 그 상하 존비, 일방주의는요, 정말 5,000년의 뿌리 깊은 그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렬할 자유를 추구하는 신세대 문화, 장애인,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 기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지원 운동, 이런 게 일종의 평등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안티조선 운동에 드러난 기존 질서와 가치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일방주의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거부한 겁니다. 반공주의, 반북한주의를 넘어서는 민족화의 기류, 이제는 같이 소통하자, 서로 존재를 인정하자,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평등, 상방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노무현이 추구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의 각성한 주권자들이 추구했죠. 그 선두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노사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사모를 정말 주권자 의식을 가진 개인들의 모임이라고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흐름이 정치적 흐름으로 합류하면서 노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여기에 호응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물과 사상에 실었던 이조대 노풍이란 글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어요. 되고 당선자 시절에 딱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한겨레에서 실론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노무현한테 정말 아픈 침을 한번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쓴 실론이 국민이 대통령입니까? 라는 실론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담은 글이기 때문에 그리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있다. 백화점에서는 늘씬한 아가씨들이 마치 상감마마를 모시듯이 손님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다. 아가씨들은 무엇을 보고 절할까? 사람일까? 돈일까? 묻는 내가 바보다. 이런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힘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돈이다. 그렇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은 돈이 최고다는 말의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다. 있잖아, 그죠? 내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그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받고 절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절시키는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돈이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 노무현 당선자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등 뒤편에는 언제나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글이 눈부시다. 1월 27일 열리고 있는 1월 27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 순회 토론회에서도 이 문장은 전국의 토론장을 압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는 토론회의
자리 배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노무현 당선자는 앞쪽 중앙에 큰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이 대구에서 했던 건데요, 그죠? 여기 앉아 있고 쭉 이렇게 도열해 있는 거예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줄줄이 철제 의자에 앉아서 당선자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토론의 형식이에요? 토론의 형식은 안 이렇죠? 이것도 일방주의죠. 그렇죠? 어떤 지역에서는 당선자 혼자만 한복을 입고, 그때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많이 그랬어요. 출연하기도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그 장면 보고 내가 절망을 했어요. 토론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당선자와 나머지였다. 이게 진정 국민 있고 우리 대통령인 나라의 광경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건 왕과 신민,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이다. 내 눈에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말이 노무현이 왕입니다로 보였다. 토론회의 제목은 대구 경북 민에게 듣는다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민은 무지몽매한 민 앞에 망할 망자 붙여가지고 요 맹이라 그래요. 무지몽매한 백성이란 뜻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요. 왕조시대의 피지배칭을 가리키는 말이다. 민에게 듣는다는 말은 임금이 백성의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특권과 차별을 타파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런 왕조시대의 언어에 빠져 있어도 되는 건가? 토론회 참석자들을 보고 속았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민에게 듣는다면서 단체장, 대학 총장, 언론인, 교수 등 소위 지도층만 소복이 모아놨어요. 거의 다 까만 양복과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노동자 복장, 농업인 차림. 나는 농민이란 말도 쓰기 싫어요. 민이란 말은 왕조시대 얘기예요. 아줌마 모습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민에도 못 끼는 모양이다 말이지. 토론의 방식은 더 한심했다. 문단만 있고 토론은 없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선자가 정의를 내리고 정답까지 결정했다. 이게 무슨 토론회예요? 교시회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말은 소비자가 왕이다는 말보다 더 사람을 모독한다. 정권이 4,600만 명을 국민으로 묶어서, 국민이란 말, 이거는 이 전체주의적 용어예요. 묶어서 자기들 멋대로 정의한다는 것은 개인 말살이다 말이지. 나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최상천이에요. 주권자이고. 국민을 거지로 정의하면 나쁘고 대통령으로 정의하면 좋은 건가? 좋은 게 아니다. 주권자는 권력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 그냥 개인으로 존재한다. 주권자로 존재한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왕조시대와 일본 제국을 넘어서지 못한다. 나는 노무현 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 순회 토론에서 보여준 낡은 언어, 낡은 행동, 낡은 방식을 보니 걱정이 앞선다. 과연 조폭적 질서를 청산하고 나라 개혁에 성공할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업과 학교 개혁이 대안이 없다. 과연 미국의 전쟁 도발을 막고 결의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이웃나라를 무시하는 목표만 있고
우리가 중심이고 너희는 들러리야 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히틀러 같은 또라이가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패권주의를 제어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 공조 전략은 없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나는 노무현 당선자에게 충고하고 싶다.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안목과 언어와 행동 약속과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낡아 빠진 주술적 슬로건으로는 낡은 한국을 답습할 뿐이다. 그런데 제 말이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쓴 시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노무현을 보니까. 그래서 그 노무현의 박근혜 시나리오라는 걸 썼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요거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렇게 말이에요. 정말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진짜 서민을 위한 거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 되니까 이게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정권 넘어갔다고 봤어요. 2003년도에 2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 10월이니까 1년 8개월 1년 8개월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12.6 기념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지승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17년 대선은 이미 끝났다. 새끼 박정희가 된다. 단언을 했어요. 그 인터뷰의 서두에 쓴 얘기를 하나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몬 박정희 저자 최상천 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는 만나자마자 한국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다면서 잔뜩 겁을 줬다. 이 위기를 극복하자면 국가와 경제를 들먹이지 말고 사람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보자. 고 말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안보주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가족보장 시스템 이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파산은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 그때 주장이에요. 그래서 최상천 교수는 그때 지승호가 인터뷰 서두에 쓴 글이에요. 17대 대통령의 새끼 박정희 주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친자식인 박근혜나 정신적 자식인 이명박이 아주 유력하다고 전망하면서 만약 새끼 박정희 중에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15년 이상 후퇴하게 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고건이 압도적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냥 누가 나와도 고건한테 안 되는 시기.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이 재집권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저는 노무현 정권 끝났을 뿐만 아니라 새끼 박정희한테 정권이 넘어간다 단언을 했거든요. 왜? 이미 서민 대중의 이 등을 돌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박정희 향수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여론조사한 걸 보면요. 부동의 1위가 이 고건이었고, 그 다음에 고건이 35%, 박근혜 15%, 그 다음에 이명박 14.2%, 정동영 10.2%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이 등장한 문국현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새 꼭지 이 인터뷰 기사까지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문국현 본부 쪽에서 이걸 막 낭독하고 그랬어요. 근데 더 계속 하려고 문국현이가 대구 와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박정희 찬양을 했어요. 이 사람 아니다 시고 꼽혀 딱 치고는 그날로 딱 접었어요. 이 사람은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안목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딱 판단했어요. (18대) 대선에서는 그죠? 막 그나물의 그 밥이다. 누가 되나 박근혜가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다 불합격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을 선택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실망한 게 뭐냐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이거 보고 기절했어요. 초등학생들이 글짓기 대회 하냐, 말이야.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삼박한 구호 만들어내가지고, 거리마다 써붙이는 거 있죠? 또 거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표 얻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구호들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펴주면 안 돼요. 나도 속아가지고, 속지는 않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좋지만은. 그래서, 우리 캠프에, 문재인 대구에서 밥 먹는데 나와달라. 안 나갔어요. 대구 유세 하는데 좀 나와서 유세 좀 해달라. 안 나갔어요. 그래도 박근혜가 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선거 자금 모금할 때 100만 원 붙여줬어요. 근데 물론 이자 부채가 돌려받았지만. 안철수에 대해서는 30강에서 이제 안철수가 어떤 사기를 쳤는지, 세계적 석학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사기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이명박 아바타인지, 이걸 쭉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박근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박근혜가 돼도 박근혜의 한 역할이 있다. 뭐냐? 박근혜는 너무 무지하다. 그러니까 국정 파악이 도대체 안 되는 사람이다. 올라가서 호작질을 할 수 있는 건 호작질 뿐이에요, 저 사람이.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호작질. 그 다음에 성형, 그 다음에 비아그라 운동,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라를 회복불능 상태로 망쳐놓을 거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박근혜가 앞장서서 박근혜 신안을 깨부숴버릴 거다. 지금요, 거의 다 부사놨죠. 인터넷 들어가보면요, 박정희 요만큼 또 잘했다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대단한 위력이죠, 박근혜.
신화를 깨부순 데는 박근혜만한 위력이 나올 수가 없죠. 무능이야말로 신화를 깨는 무기입니다. 그죠? (4.13) 총선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좀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사실 몸도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한 대여섯 강조 했어요. 그 다음에 선거 결과도 예상을 했는데 최상천의 사람나라 38강, 39강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예상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에게 기대했던 민주공화국의 꿈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IMF 위기는 탈출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한유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IT 산업이 세계를 선도를 하는 정도로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은, 누구를 부활시켰다? 박정희를 부활시키고, 이명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새끼 박정희 정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한테 기대를 했더니 도전자였을 때는 정말 제대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결국은 다 토항을 해가지고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민주공화국의 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이죠. 왜? 그게 좋은 나라니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나라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보다도 민주공화국의 꿈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꿈의 대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는 촛불혁명이고 또 하나는 그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재명의 존재입니다. 그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발견했다는 말은 이재명이 들으면 불쾌하겠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견한 건 2014년 9월경이었는데요. 발견하고는 굉장히 정밀하게 추적을 했어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추적을 해보고 이 사람이다. 내가 딱 나름대로 어떤 선택을 했어요. 우선 이 사람이 세월호 깃발을 들었거든요. 그걸 무슨 길을 내리고 새마을 길을 내리고 세월호 깃발을 올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 동원 체제를 상징하는 게 새마을 깃발입니다. 그런데 생명 존중, 진실 추구, 실사구시, 요구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월호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이재명이 든 겁니다, 지금. 멋있어. 이 정도면 일단 합격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세월호 깃발을 혁명선언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혁명이냐? 실사구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생명이 존중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보자. 정상화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혁명 성현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리본을 사람들이 그죠? 정치인은 그죠? 필요할 때만 리본 달아요. 그죠? 전형적으로 누가 그럽니까? 문재인이 그러죠. 지 필요할 때만 딱 달고 나와요. 이 사람은 뭐 어디 가나 언제 어디서나 그 띠락한 사람한테 막 삿대질 해가면서 싸워요. 아, 이 사람이 혁명을 주도할 의지가 넘치는구나. 그래 봤어요. 그리고 그 혁명의 타겟이 뭐냐? 국정원이라는 구체제의 본산입니다. 총본산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실사구시 정상화 혁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남이 기적을 일으켜놨어요. 이미 그런 실사구시 정상화 혁명을 이미 일어났어요. 전국 차원은 아니지만은 한 도시 차원에서. 이것 봐. 점점 재미있어져. 그래서 살아온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보통요, 출세한 프롤레타리아들이 더 악랄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1%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죠? 이 사람은 1%에 들어가는 대신에 스스로 자기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공약에서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이제 쭉 살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살펴보니까, 이거 내 생각에는 합격이에요. 합격.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인데 어째서 합격이 됐다고 보냐면, 첫째는 정치가들은 거짓말 천재들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양다리 천재고, 이 사람은 언어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통이 나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언행일치가 되고 있어요. 언행일치가 그냥 일상 언어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공약에서도 되고 있어요. 96% 공약을 실행했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거의 완전한 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사람 봤네. 이런 사람도 있었네. 그 다음에 실사구시 정상화 혁명 3년 동안에 최악의 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바꿔놨다. 놀라워. 근데 이 과정에서 혁명적 변화를 거치면서도 엄청난 통합을 이뤄내가지고 성남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맡아서도 혁명적 변화를 거치면서도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판단이 섰으니까 2015년 5월 초에 5월 2일에 영주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을 때 삼인행의 필요 대한민국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하면은 반드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재명이 이런 걸 주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 비공식 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근데요, 올릴까 그런 걸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금은 올려봐야 욕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안 올렸어요. 아직 있어요. 언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올리도록 하죠. 그래서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 중에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검증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검증 기준, 한국의 검증 수준이요. 거의 정말 웃기는 수준이에요. 저 뭐예요? 돗대기 시장 수준이에요. 돗대기 시장. 골라. 1,000원, 2,000원, 어서오세요! 뭐 이런, 그런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죠? 핵심 뭡니까?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느냐? 민주공화국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이걸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거 검증하는 거 봐서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무슨 대통령 후보 검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9가지 분야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론이 이재명 대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 나머지예요. 나머지는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꽝이에요. 전부. 오직 이재명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실현할 의지가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거는 9대0입니다. 제가 뭘 점검을 해봤느냐 하면요. 대선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걸 점검하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대선 부정은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아니에요.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가 판단되겠죠. 그냥 시험 치듯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당신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습니까? 공표, 꼬표 이래 치면은 꼬표 칠 후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요래 딱 보면요, 딱 보여요. 대선 부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정치인요, 한 몇 사람 있는데, 한 서너 사람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단호하게 대처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내가 이 9대0 이거는요, 조만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세월호를 볼 것 같으면은, 세월호 대처하는 거 볼 것 같으면, 진실을 밝히려고 하냐, 실사구실의 의지가 있냐 하는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 위에 아무도 없어요. 촛불혁명에서 촛불 시민과 함께하고 촛불 시민의 리더로 나섰고 촛불 시민의 뜻을 존중했느냐? 이재명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좀 나은 게 쫄쫄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만 한동안 쫄쫄 따라다녔던 안철수 정도가 그래도 좀 나아요. 문재인, 안희정은 전부 양다리 걸치기. 사드 배치, 이거는 한국이 자주의식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한국의 국익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지금 보세요. 국익이 엄청나게 손상되게 생겼죠. 우리나라에 그 1년에 이 관광 오는 사람이 1,600만 된다는데 그 중에
반이 중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안 왔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건지 그것만 해도 그죠? 엄청난 타격이에요. 네. 그게 지금 추산으로 13조라 그러네요. 근데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국익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 후보예요? 이것에서 단호한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뿐입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단호한 사람은 문재인은 재벌 퍼주겠다 하죠. 재벌 준조세를 금지하겠다,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요. 참 골 때리는 사람이네. 그 다음에 학살자, 반국가 수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긍정하냐, 부정하냐? 이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그죠? 이 둘 다 헌법 파괴자들이죠. 그렇죠? 쿠데타하고, 학살하고, 간첩 조작하고. 이것도 이재명 혼자 단호해요. 공직자 자격이 있느냐? 친인척 언행 일치하느냐? 친인척 비리가 있느냐? 공직을 사유화했냐? 요건 내 나중에 이 철거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형수막말 문제라든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요. 나는 이재명이 진짜 저 사람을 정상화혁명, 실사구시 혁명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게, 그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헌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준수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조치하는 것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준 게 형의 시정 개입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거 철거민의 이 어거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고 봅니다. 여기에 비해서 딴 후보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압권은 누굽니까? 뇌물, 따까리, 수금 따까리, 안희정. 대단하죠? 감옥같이 갔다 왔죠? 그 다음 19대 대선 주요 공약을 보면은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9가지가 점검해 봤더니 이거는 아예 게임이 안 돼요. 딴 사람들은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 국가론. 요것도 사실은 요래 간략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제가 반공조폭 체제에 도전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을 이루려고 했던 혁명적 정치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네 사람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나요. 하나는, 저는 여운형이 성공했으면 한국의 운명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운형은 미 군정 하에서 피살되었죠. 그래서 여운형이야말로 유일하게 통일민주국가를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분단체제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의 도전은 아름다웠지만은 그 당시의 여건이 있잖아요. 허용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결국 통일민주국가의 꿈은 좌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도 박정희하고 붙을 때 있잖아요. 그죠?
김대중의 도전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죠. 노무현은 또 도전을 했죠. 그렇지만은 투항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매국 독재 세력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가 볼 때 도전을 했고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혁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혁명적 성공을 거둔 작품이 뭡니까? 성남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은 성남이란 작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재명이면은 이 거대한 촛불의 힘을, 주권자 힘을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사드를 거부하고 구체제를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동영상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금 거대한 민족적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